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일 사장님과 함께 이번 주간 시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일입니다. 전번 주에는 악천성 기후로 해서 서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차마 참 얼굴 못 나가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간 시사 오늘의 키워드. 이번 주 키워드입니다. 오케이. 기자님. 네. 미국의 그 대북 전문가들이 말이죠. 북한의 그 반인도적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경제적 제재 이외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항들까지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현 정부 조반 대통령의 충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독재 정권 체제에 어떤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 민감한 부분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김정은에게 어떤 어떤 작용을 주겠는가? 작용을 주겠는가? 김정은에게.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북한 문제를 볼 때는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를 떼서 보면 안 돼요. 인권 문제가 있었길래 핵 문제가 나왔고 핵 문제 때문에 인권 문제가 더 가속된 거예요. 그 범죄적인 국가 비전을 실현하자니까 핵은 김일성 족속의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전략이에요. 국가 비전이. 핵을 보유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땅에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군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네 조카 통일 야망을 실현한다는 것. 항구적인 대남 조카 통일의 비전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국가 비전을 비정상으로 가져가다 나니까 인권 문제가 딱 동반된 거예요. 북한의 핵 개발, 핵 모든 시험장, 핵 실험하는 모든 공간들에는 일반 북한 주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들이 다 가서 건설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극학은 내몰에 치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김정은의 굉장히 민감한 즉 김정은 체제의 뿌리를 좀 흔들 수 있는 오늘의 북한 문제의 쌍기둥이에요. 핵 인권 문제. 이렇게 놓고 볼 때 핵 문제를 건드리는 것도 인권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고 인권 문제 건드려도 핵 문제가 딱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의 북한 문제.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보다 더 강력하게 또 제재를. 근데 원래 인권 문제, 핵 문제는 미 합중국이 1990년대 초 북한의 핵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핵 인권 문제를 그 양쪽의 좌우의 카드로 계속 휘둘러 왔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 핵 문제에서 김정은 정권, 오늘 3대 세습 정권은 내성이 다 있는 거예요. 핵 문제는 우리 자유적 말하자면 체제 보위를 위해서 만들었다. 인권 문제는 우리만의 인권 기준이 따로 있다. 너희 인권 기준을 우리한테 매기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자기는 자기네만이 인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이 계속 지고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엔 내성이 생겼는데 내성이 생기면 뭘 합니까? 이 내성을 그래도 연착륙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진 거예요. 대북 제재 때문에. 봉쇄 제재 때문에. 어떻게 경제도 어지간히 돌아가고 돈이 벌려져야 돌아가야 핵 문제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고 오늘의 인권 유린 사태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미국 인권 전문가들도 탈북민들을 좀 더 받아들여야 된다고 계속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당선됐을 때 이 문제를 다 들고 나왔댔어요. 핵 문제, 인권 문제 다 들고 나왔다가 톱다운 방식으로 가면서 인권 문제는 점점 들어가고 김정은하고 트윗하는 친구 관계라고 계속 오픈하다 나니까 여기서 이 4년 동안은 김정은 정권에서 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올라앉아서 오늘 아침에 발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포괄적 대북 전략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며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 근데 북한이 더 재미난 거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선출되면 뭐 취임식 하기 전까지 이렇게 저렇게 그 까던 놈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자기네도 이젠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또 새로 시작이에요. 이 모든 핵 문제, 인권 문제 이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들고 나왔거든요. 대북 제재와
그 어떤 이런 포괄적인 이 모든 걸 합해서 이제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대북 제재를 더 추가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하고, 이거를 적절히 결합하겠다 그랬어요. 네. 대북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한다 그랬어요. 예, 기자님.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북한의 뚜렷한 행동이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비핵화의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은 다 알고 있어요. 핵은 무조건 가져간다. 내가 그러잖아요. 핵이자 김일성 족속이고 김일성 족속이자 핵이다. 어느 날 김일성 족속은 핵을 유일한 체제 유지 최고의 보검으로 폭력수단으로 갖고, 김일성 족속도 김일성도 이 핵 프로젝트 들어갈 때 우리는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 핵을 가지고 협박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모색하는 건 기존 여태까지 해온 양자회담, 육자회담, 톱다운 방식이요, 실무회담 방식이요, 이걸 다시 리피트하는 길밖에 없어요. 글쎄요. 그러면은 자, 그럼 북한이 그 핵 관련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무기 실험이라는 거를 무력을 과시를 하겠는가라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미국의 어떤 대화에 응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 방식을 하겠는가라는 거 하나랑, 또는 중국과의 협력, 즉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유추해 봤을 때 어느 걸 선택하겠는가 그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겠는가, 그걸로 공갈치겠는가, 아니면 협상에 매달리겠는가. 맞습니다.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과 손잡고 미국의 새로 이제 수립된 미합중국의 대북 정책에 맞서겠는가,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패스합시다. 중국은 이 문제에 못 끼어요. 중국하고 아무리 한다 그래도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중국이 아니에요.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북한 핵 쥐고 있는 북한 정부하고 북한 핵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고 미국 때문에 만들었다니까 얼떨결에 미국도 당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핵 협상은 미국과만 한다 그래놨으니까 중국은 여기서 패스합시다. 중국과 이제 손잡고 나간다. 말이 안 돼요.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협상으로 나가겠는가, 시험 발사로 공갈 방식으로 끌어내겠는가. 이 두 가지 미션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그거 자꾸의 관계 문제지 이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상 이걸 추구를 해가지고 미국과 이거를 돌다리로 해가지고 실무 협상을 무조건 들어가는데 조만간 조속한 기일 내에 이건 불가능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지금. 미 합중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월 4일 날에 전화 통화한 내용이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포괄적 대북 전략을 곧 마련해가지고 공동 보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김정은은 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왜 우리 민족끼리 핵 문제나 이 대북 전략 포괄적으로 세우는데 네가 왜 미국에 가붙었나? 우리 민족끼리 안 하고. 얘는 지금 미 바이든보다도 대한민국 현 위정자들이 미울 거예요. 뭘 계속 주고 주파 던지는 것 같은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뭘 매달리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손잡고 나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미국이 나가는 방향은 뻔한데. 여기서 지금 김정은이는 이제 입이 터진다 하면 정말 또 대한민국을 또 너는 상종 못할 무슨 종자라는 식으로 또 까거나 아니면 깊게 양보해서 또 대한민국 그래 새로운 정부가 섰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미북 회담에 대한민국을 너희가 좀 나서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길은 안 택한다고 봐요. 좀 우려스러운 게 북한이 관련 무기 실험이라는 무력 시를 할 때는 미국에서 이제 군사적
행동까지도 뭔가 좀 강경하게 좀 대처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김일성 적석의 심심하면 협박용으로 쏴대는 데다 대고 군사 자산을 함부로 낭비 안 해요. 뭐 건질기세요 어쩌지 북한에. 그 모든 대통령의 정치란 이해관계와 힘이론으로 움직여요. 그게 정치 작동 방식이에요.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란 나라는 그렇게 이빨 짜맺기엔 무슨 뭐지 뭐 요만한 그 무슨 찌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한미동맹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억제력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북한의 위험수단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전술적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수십 년째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이 빠질 건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겠습니다. 기자님 그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돼서 아까 그 중국은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을 끼어들여서도 안 돼요. 한국인 입장에서. 근데 그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도전적인 관계 또는 경쟁자로서의 관계, 어떤 다각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공통된 이해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그렇게 약화를 시키려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북한이 저 지경이 된 거는 중국이 일정한 기여를 한 데도 있어요. 중국이 그걸 다 무시하고 과거의 동맹관계에 준하는 지원을 줬으면 북한이 저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걸 빡세게 주면 북한은 인민 생활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쟁 위험도가 올라가는 나라라는 걸 중국 공산주의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허리만 펴면 전쟁한다고 까부는 나라고 군사력 강화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럴수록 한반도 정세가 격화되면 미군이 딱 개입되게 돼 있어요. 왜? 한반도 절반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이 한반도에서 북한이 좀 잠잠해지기를 내심 바라는데 그게 전술적 방식을 협상, 대화의 방식을 지향하는 거예요. 군사적 방식으로 하면 또 복잡해지고 자기네가 싫든 좋든 또 말려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공산 중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공식적으로는 지금 관계를 놓고 보면 무늬만이지 버린 거나 같아요. 지금 안 살려주잖아요. 핵 문제에서 북한 편을 안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인 편은 단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풀라. 이거는 중화민국의 그 큰 땅덩어리 귀택에서 제일 첨예한 동북아시아 끝자락에서 북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정말 귀찮은 거예요. 중국이 방어할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대륙 국가로서 주변에 숱한 나라가 붙어 있는데 이 무력이 그쪽으로 가서 또 봐야 돼요. 한미동맹과 미국 군대가 북한의 문제를 군사적 옵션으로 푸는 경우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어떤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근데 우리 봅시다. 육자회담 전 과정에 중국의 협력, 중국의 말은 들을 것이다. 이런 모든 선입견, 선의 감정을 갖고 육자회담을 3년 몇 개월 했어요. 북한 핵 하나를 어떻게 저지시키고 하는데 정례 결과물이 없어요. 이 과정에 동맹관계에 있는 순치관계에 있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그 어떤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안 됐잖아요. 중국은 북한 핵을 포기 못 시켜요. 이 문제에서 체제 수립, 세습체제 유지 길에서는 북한은 절대 중국말을 안 들어요. 중국이 이렇게 저렇게 불러들이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잠깐에서 배워주고 박람회를 시찰시켜서 보여주고 별지랄 다 했지만 정리 안 받아들인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중 관계에서 어떻게 나간 데서
북한 핵 문제는 결국 미국, 한국, 한미동맹이 위해서 북한 문제가 평화적 방법으로든 뭐로든 가게 돼 있고 국제적인 유엔 대북 유엔 제재, 미국 독자 대북 제재, EU 독자 대북 제재, 일본 독자 대북 제재, 한국 독자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해결하게 딱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여러 개의 대북 제재가 북한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금 고사시키는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잘 갑니다, 기자님. 네. 예. 중국 문제를 절대 북한 핵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오래 가고 더 흐지부지 돼요. 중국은 명분이 없어요. 그건 이 북한 핵 위험의 피해 당사국들이 문제예요. 북한이 중국 때문에 핵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정치적 명분도 없고 중국의 먼저 외교적인 것도 북한과는 역부족이에요. 그 문제에서는 중국을 끼어넣지 않거든요. 우린 미국 때문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그 다음에 서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식으로 대미 변함없는 전략을 북한은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긴 중국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네. 전부 힘든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우리 탈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 정확히 합시다. 북한에서 이미 대량 탈북 시기에 90년대, 2000년대 대량 탈북이 가능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20, 30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3만 5천 이상 그 정도로 와 있고 나머지는 중국 대륙에 묻혔다든지 다시 잡혀갔다든지 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북한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름 저체제, 정말 극악무도한 저 인권유린 제도 비참한 상황에 나름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대량 탈북은 그렇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간간이는 나올 거예요. 대량 탈북이 일어날 상황 이제 온다면 북한의 정세가 핵 미사일로 인한 이 모든 국제적 대북 제재가 점점 수위를 높여서 탑에 올라갈 때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 폭격 맞을 것 같아서 목숨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6.25 전쟁 그 일사 후퇴 시기에 북한에 있던 많은 분들이 가솔 다 끌고 한 수백만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사태는 꼭 일어나요. 이 나라의 위험, 이점에 가는 건 천기가 느껴요. 그럴 때는 정말 앞뒤를 안 돌아보고 그 피난민 행렬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나는 봐요. 왜냐면 그 코로나 어떤 그 코로나는 없다니까. 북한은 코로나로 죽는지 아니면 굶주림에 대한 영양실조로 죽는지 이게 이제 다 헷갈려져서 긴가민가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한이 국경 봉쇄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했기 때문에 언제는 봉쇄 아닌 줄 알아요? 계속 봉쇄한 나라 속에서도 지금도 밀수꾼들은 계속 달리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저 사회 저 지역에 적응한 그 도수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그거는 이젠 좀 힘들 것 같아요. 내 판단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